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21회 부동산 거품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회에서는요, 경제 현안 브리핑, 그리고 부동산 거품론, 네, 경제 현안 브리핑, 그리고 부동산 거품론, 그리고 세 번째 K 이노베이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나폴레옹의 연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한창이죠. 어제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를 봤는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우리 선수들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일단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그 세계적인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게 그 세계 축구를 이태리 축구가 망쳐놨죠. 이른바 빗장 수비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수비를 잘하니까 축구가 굉장히 재미없어졌단 말이죠. 점수가 잘 안 나고 그게 이른바 지금 442 전법인데요. 이 442 전법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다 전달이 되어서 축구가 정말 재미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저처럼 이제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442 전법을 쓰고 그래서 이태리 빗장 수비 이 전략을 다 이제 모방해서 쓰니까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빗장 수비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빗장 수비를 뚫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량들을 보면서 다시 축구 팬들은 이제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브라질 축구고 그 프랑스 축구고 그리고 독일 축구죠. 그런 이제 뭐 전차 군단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가면서 그 빗장 수비를 뚫는 모습, 또 프랑스의 아트사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열광했던 거죠. 브라질은 이제 멋있는 개인기와 그리고 조직력을 앞세워서 빗장 수비에 아주 정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계 축구를 열광시켰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그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축구가 그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K리그를 보면 속도가 좀 느리고 그리고 수비도 좀 뭐라 그럴까요? 조직적이지 못하게 보이고 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도 뭐 그 굉장히 느슨해 보이고 뭐 이런 건데 요번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걸 한 단계 좀 뛰어넘지 않았나. 그래서 저 적극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 이 전략을 공부하는 입장에서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2002 년도에 히딩크 축구를 한번 받아들이면서 한국 축구가 더 발전했듯이 요번에 인제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한국 축구를 또 한 단계 올리지 않았나. 사실은 뭐 인제 그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빌드업 축구가 너무 좀 느려서 '아 저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본선에 가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K리그도 좀 그런 축구를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어
뭐 지금 다들 축구에 인제 정신이 팔려서요. 경제 문제는 조금 뒷전에 밀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경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뭐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세계전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뭐 보도를 보니까 그 수만 명이 어 운동장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즐기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침울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통제를 하다 받다 보니까 이게 인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중국 경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그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에 그 힘입어서 벗어나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중국 경제 얘기는 제가 가급적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중국 경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 잠깐 그 했는데요. 뭐 비슷한 얘기를 오늘도 또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연준의 이사들이 이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나서 계속 나와 가지고 또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 주에 또 같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도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도가 심해요. 그리고서 9월 달에 그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금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점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개 인제 5% 좀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인제 연준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분들 얘기가 "그거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비둘기파라고 불렸던 분도 그때보다는 9월 달보다는 자기 예상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최종 금리가 하여튼 5% 넘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서 또 하나 인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2023 년의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시장의 기대는 뭐 "오르는 거 좋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쯤 돼서 인플레이션율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버티지 못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었는데 지금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강성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파월 의장이 곧 오늘 내일 공개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또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기대했던 대로 0.25% 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 금리가 예금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요.
은행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정부의 압력을 받은 은행들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죠. 정부의 얘기는 제2금융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 들어왔다. 은행이 저렇게 높은 금리를 받아가면 우리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 그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받고 정부가 그걸 수용해서 정부가 은행권에 이렇게 뭐 넌지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서 예금 금리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코피스 금리가 이제 그거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대출 금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는 아니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은행들만 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거 아니냐. 어,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살찐 고양이들만 또 덕을 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밌는 지금 뉴스는 건설 회사들이 지금 서둘러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12월 지금 분양 건수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크게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의아한 거죠. 지금 집값이 저렇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저렇게 대거 분양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죠.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단 일부 분양이 되든지 미분양이 되더라도 일부 분양된 거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아마 건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만약에 내년이 좀 좋다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몇 달을 참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내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다양한 혜택까지 불과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건설회사들이 그냥 분양한다 공고만 내면 그냥 몇천 대 일 되고 그 줄들 쫙 서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혜택도 주고 뭐 그런 이제 광고들이 대거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집을 안 사셨던 분들은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죠. 2008년도에 그때 누구보다 먼저 이 집값 거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폴 크루그만 교수가 그 당시에 맨하탄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거품을 얘기한 거하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집값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집들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집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로 나오면 또 값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을 살 기회는 지금부터 열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이런 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내년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언제 그, 그 자기가 그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매크로는 복잡하니까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그 분석해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죠. 매크로가 안 좋은데 개별 종목에 뭐 그렇게 그 좋은 종목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매크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개별 종목도 그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외부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갈 타임을 보고 좋은 종목은 고르되 지금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권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 증권회사들의 나쁜 그 관행은 뭐냐면 회사가 나빠지게 되면 직원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또 어떡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객들에게 또 자꾸 요청하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지금 매크로는 이제 그동안 뭐 계속 틀렸으니까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찾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증권 회사들의 그 인센티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죠. 소비자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그 회사를 아직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큰 회사가 그런 완충장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증권회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데 투자해 놨다가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 골칫덩이들을 지금 이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영업을 하는 데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증권시장의 이제 후진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고 나오는 분들이 틀리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틀리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들은 건설, 토지 이쪽 아시는 분들은 토지, 세제 아시는 분들은 세제, 금융 아시는 분들은 금융 이렇게 자기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은 이 모든 게 합쳐진 이른바 뭐 종합 예술 같은 거거든요. 정책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정책인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틀리는 얘기들 자꾸 하시고 아니면 일부분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그렇게 소통을 했고 또 이제 국회에 와서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이제 그런 다양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그 가격 정책, 그리고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는 관료주의가 있고 이 관료주의가 이제 사일로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밖에 잘 모르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것을 이제 잘 종합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기관 간의 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각 부서들은 각 부서들대로 자기 쪽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새롭게 보시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 얘기가 다 맞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들 얘기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냥 오늘 그냥 몇 가지 얘기만 되게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언제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는 주택 정책의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이 있고 또 쾌적한 주택 건설, 국토 이용의 장기 효율성 제고, 뭐 이런 정도 목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은요, 이게 상호 연관은 되어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더라도 내가 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아니 뭐 나는 그냥 뭐 내 조그만 데 가서 그냥 살 거야. 난 뭐 그렇게 좋은 집 나 살고 싶지 않아 했을 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거는 안정된 면이 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뭐 두 개가 뭐 주택 가격이 낮으면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상호 연관은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시각이 다른 게요. 이런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택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도시 건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도시를 보고 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도시 건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냥갑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주택을 저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젊은 학자들도 한국은 뭐 우리 땅이 좁으니까 그냥 뭐 50층씩 다 올려서 서울을 다 50층으로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저는 견해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땅을 넓게 써야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그렇게 우리 신도시에 가서 아파트만 있는 그걸 보고 그것이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신도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게 끔찍한 도시라는 거죠. 저는 세종시를 가서 보고 아주 경악했고요. 어떻게 세종시를 제2의 수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짓나?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다른 거죠. 뭐 우리가 땅이 없다. 아니 세종시가 땅이 없어요. 이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누구 수익이에요? 그거는 건설업자의 수익이죠. 어, 땅은 넓게 쓰면 되죠. 어,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80 년대에 그 우리 제1기 신도시 지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아직 불안하고 그리고 집값은 갑자기 뛰어올랐고 그러니까 우리 또 그때는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성행할 때니까 빨리빨리 우리 만들어서 집값 안정시키자. 그때는 또 뭐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소득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우리도 그 이제 저런 아파트 문화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좀 음, 답답한 거죠. 뭐 제 얘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채팅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뭐 그 뭐 새로 "이건 좀 새로웠다." 아니면 "그거는 당신이 좀 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좀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저 생각을 해 보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거 안정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뭐 그럴듯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고 싶다. 나는 저 동네가 좋다. 그래서 그 동네 가서 내 소득으로 적절하게 내가 구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주거 안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계층별 소득별로 지역별로 그 안정성 차이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이겁니다, 지금. 왜 수도권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충분히 투자해서 굉장히 수도권보다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시 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건설업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시골에다가도 지금 뭐 30 층짜리 아파트 그냥 논밭 가운데다가도 20 층짜리 아파트 지금 이렇게 짓는 거죠. 뭐 시골 분들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왜 서울만 저렇게 높은 데 사냐. 우리도 이렇게 높은 데 좀 살아보자." 해서 인제 그 아파트 사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파트의 편리성이 있죠. 근데 그 아파트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단독주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 지금 뭐 그 단독주택이고 그다음에 마당이 있으면서도 아파트가 누리는 그와 같은 모든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 뭐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이라는 게 뭐 보온이 잘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인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집단 생활하니까 뭐 좋은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 년대 방식의 저거를 지금 계속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유럽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보다 숫자로 보면 저 북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아마 뭐 더 높은 정도로 와 있을 겁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빚 얻어서 집 사고 뭐 그래서 소득 얻으면 뭐 세금 내고 그거 내면 뭐 거의 없는 정도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노후가 이제 편안히 보장이 되고 대부분의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지로 되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북구 복지국가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뭐 유럽에 가면 평안하잖아요. 우리 그 시골도 평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는 지금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오늘 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 시골에 가면 지금 인도가 없잖아요. 그 시골길 가게 돼 저는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왜 시골길에 인도를 안 만드냐. 저는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한 20가구 모여 사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그 사람 다니는 길이었는데 거기 차가 다니게 이렇게 해놓고 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옆에 집까지 그 도로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를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도로를 그냥 우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는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인제 차가 빨리 다니게끔 뭐 그렇게 해 놔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지금 뭐 이 시골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요.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골에 그런 걸 투자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좋을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일단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어서 좀 그런 데로 뭐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개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 이제 범죄 위험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그런 데로 임대료 내고 살 수 있는 집들이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인제 미국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딜을 한 루즈벨트의 최대 에 그 잘못이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은 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도 그 당시에 워낙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하셨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자 이런 것들까지는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서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임대해 주고 그리고서 인제 거기서 수익은 크게 남기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인제 이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이게 필수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그리고 이 공급은 한정된 시간에서는 갑작스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가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정책 자체가 이렇게 그 넓게 국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정책이 자꾸 이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집값이 뛰어 오른다. 그럼 그때부터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공급하자. 공급을 해봐야 3년 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토지 수용하고 아무리 빨라봐야 3년, 그리고 보통 한 5년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되고, 따라서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오히려 또 기존 주택의 가격을 또 끌어올리고, 이 악순환이 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기 공급 곡선,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주택의 수요 곡선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 가는데, 지금 한국처럼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거나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대도시로 집중하는 것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도시로 지금 집중되는 이런 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는 토지는 한정이 돼 있고, 따라서 공급은 쉽게 늘리지 못하는데, 뭐 아니면 늘리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에 몰리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고 뭐 이러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세대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또 그 1인 가구가 이제 청년 1인 가구도 많지만 노인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 대가족 제도 하에서 이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을 건데, 지금은 이제 중년 그 가족을 빼놓고 나서는 어르신들 따로 살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 따로 살고, 이렇게 지금 분화돼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압력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그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변화하게 되겠죠. 당연히 소득이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 더 좋은 집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지금 상승한 이유는 한국의 소득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주택 가격이 그 거품 붕괴 이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불패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은 한국의 소득이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본적으로 이 돈이 없다면 부동산은 저렇게 폭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이 잘못된 것이 이 주거 안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임대주택이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인제 진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이게 비중이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그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지금 손상을 받고 있고,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임대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는 임대주택은 슬럼화된 경우가 많죠. 특히 연고임대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살게 해준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그걸 분양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분양받아서 뭐 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인제 인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양받으면 이제 수익이 나서 뭐 그 집에서 살든지 떠나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은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슬럼화되고요. 또 반면에 어느 순간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인제 전세형 임대주택이 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전세형 임대주택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임대주택이 자꾸 늘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저는 이런 음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그야말로 '중산층을 위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정부 예산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시범단지부터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 임대주택 저러면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임대주택을 확산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 보면 그냥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20 년짜리 임대주택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뭘 20 년짜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재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아니 물론 인제 저는 재원을 늘리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의 재원을 늘리고 또 그 임대주택을 그렇게 20 년을 한 사람이 독점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그 한 저는 한 5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5년 정도 들어가 있다가 그다음에 다음 임대주택을 또 가게 할 수 하 가면 되잖아요. 다른 임대주택으로 또 가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임대주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에는 인제 이사 갈 때 이제 다시 시설 보수하고, 그래서 새 아파트처럼 만들고, 이게 가능해져야지 임대주택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있던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장기로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을 제가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저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임대주택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아니라 20년짜리가 아니라 그걸 5년짜리 한 가족이 20년을 사는 게 아니라 5년짜리 네 가족을 살게 해주면 그러면 같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럼 어떡할래? 뭐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애들이 5년 지나면 학교를 뭐 상급 학교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급 학교 근처로 또 임대주택을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20년짜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지금 재원도 별로 없이 만들어 주면 그냥 소수의 사람이 딱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임대주택은 뭐 들어가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간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을 가져오고 임대주택 단지가 슬럼화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경제 원리 안 맞습니다. 글쎄 뭐 저기 어떤 분들은 뭐 임대주택 자체가 경제와 원리에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지만 그래도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그 합리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저소득층의 재산 축적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은 진보 진영의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주택 정책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도 분양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주택을 한 대씩 분양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는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한국의 주택 정책을 후퇴시킨 하나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의 축적은요, 소득의 증가에서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 국민들이 이렇게 집을 저 투자해서 돈 벌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50대, 60대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거를 논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글에 갔더니 연봉이 몇 억이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가격은 떨어져서 그냥 소득으로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건 어차피 우리 소득으로 주택을 살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투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14년도에 국회에 있을 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보수 언론하고 정부 여당이 뭐 포퓰리즘의 극치 중에 극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다 같이 이 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인데, 왜 이걸 안 하지? 저는 뭐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담대한 정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런 데다가 그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의 예타를 면제해주고 이런 정책을 쓰면서 저로서는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없는 거죠.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지금 저출생이잖아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대책을 못 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효과 있는 대책을 못 내놨죠. 지금 정부는 또 아무런 생각이 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어,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반성, 관료주의, 사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만 하더라도 어, 그 이제 뭐 그동안에 아마 얘기하고는 좀 다르실 거고요. 어,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을 취할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김천수 님이 뭐 총선 전략으로 공급을 할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부동산 폭락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문제가 아마 보담은 주택가격 안정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급을 늘려서 국민들의 환심을 산다면 이제 충분히 시간을 끌겠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네, 제가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얘기하는데 뭐 조금 불편합니다. 제 평생이라기보다는 한 20년간 제가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막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많이 성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이른바 TV에서 보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오늘도 K-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3부 순서로 K-이노베이션 얘기를 드리고요. K-이노베이션 8번째 나폴레옹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폴레옹의 혁신 전략이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경제에서의 혁신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국가 혁신 얘기를 할 것인데 거기에 그 기본이 되는 게 이 이제 뭐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이노베이션 이 책 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얘기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의 혁신 전략.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은 그 전략적 직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7의 감각, 윌리엄 더건이라고 하는 그 미국 비즈니스스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그 칼 폰 클라우스비츠라고 얘기하죠. 그 유명한 전쟁론의 저자인데요. 이 전쟁론에서 이 클라우스비츠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프로시아 전군으로 이 나폴레옹 군하고 전쟁을 했다가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거기 사관학교에서 교관이 되죠. 그리고서는 나폴레옹의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핵심을 이제 책으로 쓴 게 전쟁론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현대에는 이 전쟁론이 지금 중요한 교범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전쟁론을 많이 보는 건데 거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꾸데이 이게 이제 우리 프랑스어인데요. 이게 나폴레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어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왜 쿠데타 하면 이제 우리가 정부를 전복식 정부를 때리는 거죠. 이 꾸데이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눈으로 때리는 거라 그러니까 안목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 불확실하잖아요.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고 적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적군의 전략이 어딘지 뭔지 모르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고 미지의 세계로 우리 이 병사들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때 그것을 꾸데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나폴레옹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툴롱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93년인데요.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혁명군이 집권하죠. 그랬는데 이제 왕당파가 곧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왕당파가 이제 영국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툴롱이라고 프랑스 남부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거기 와서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혁명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왕당파는 뭐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혁명 이전에 그때 이제 군 사령관들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던 그 지휘관들로 이루어진 왕당파인데 이쪽에 이제 혁명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직업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령관도 뭐 화가였던 사람이 이제 이 카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툴롱을 가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포병 장교, 코르시카 출신의 아주 그냥 그 사투리가 심한 그런 이제 포병 장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당시 혁명군 분위기는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령관이 나폴레옹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견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툴롱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영국군이 바다에 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군 함대가 거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툴롱이 있는데 거기를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쉽지 않을 거니, 거기 반대쪽만에 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 고지 에게트 요새를 공략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 포를 설치하게 되면 이 툴롱에 있는 영국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이, 이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면 되지 했다가 정면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믿으니까 이제 파리의 그 혁명 지도부에서 이제 사령관을 교체를 하죠. 그리고 뭐 교체를 뭐 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혁명군들은 이제 오합지졸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사령관이 되신 분이 나폴레옹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나폴레옹 얘기대로 그 고지대 에게트는 아주 조그만 데니까 뭐 방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서 쉽게 점령을 했는데 거기다 점령하고 포를 설치하고 나니까 영국군이 물러나더라.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포격을 받게 되면 자기네 주력 군대가 이제 배가 타격을 했게 되면 그러면 후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배를 뺀 것이고, 배를 빼다 보니까 이제 육군하고 해군하고 괴리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영국이 계속 문제죠. 영국은 해군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해군과 육군 간의 연합 전술이 잘 안 될 경우에 항상 영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도 그래서 졌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거죠.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나폴레옹이 아니고 이제 젊은 장교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혁명 지도부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기 나폴레옹 그 좀 싸울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꾸 임무를 주게 되는데, 임무를 주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죠. 이태리 가서 이태리 그냥 뭐 파죽지세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오스트리아하고 또 싸우고,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은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에서는 지금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각국으로 전파가 되어서 자기네에서도 혁명이 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에 연합해 갖고 이제 싸우는데, 이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이걸 하니까 지금 이제 각국은 연합을 해서 나폴레옹과 싸우게 되는데, 싸울 때마다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대체 나폴레옹의 연승의 비결은 무엇이냐? 뭐 결국에 가서는 이제 러시아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복귀해서 그래도 프랑스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데,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우리 그 축구 대표팀이 그 조그만 차이로 진 것처럼 워터루 전쟁에서도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도대체 그 연전연승한 비결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머니볼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 오클랜드 A팀이 20연승을 하고 저렇게 그 연봉도 별로 못 받는 선수들 가지고 저렇게 한 비결이 뭐냐. 그 나폴레옹도 그냥 싸울 때마다 이기는데 저 비결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이 전략적 직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나폴레옹의 3대 비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대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포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대포가 경량이 된 거죠. 그전에 무거울 때는 굉장히 힘을 들여서 성벽에 올려놓고 혹은 공성전할 때 성 앞에서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그리고 이제 성을 때리고 이럴 때 이제 포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쉽게 포를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대포의 그 중량이 가벼워졌단 말이죠. 뭐 그래도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이제 병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폴레옹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용을 했던 게 등고선 지도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고선을 펴놓고 그리고서 이제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지들인 거죠.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포병 장교니까 이런 거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포라고 하는 것이 경량대포라고 하는 것이 신무기였고요.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을 가장 잘 사용하는 포병 장교 출신인데 따라서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포를 끌고 다니기 좋으면서 고지를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높은 데서 포를 쏘게 되면 똑같은 사정거리라고 한다면 밑에서 적군이 포를 쏘더라도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나폴레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천하의 나폴레옹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그러고 또 열심히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승전고를 올리고 며칠 동안 신나게 야 나폴레옹 뭐 별거 아니네 형편없네. 뭐 지난번에 뭐 저 영국군도 뭐 졌다 그러는데 뭐 우리 프로시아군을 무서워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뒤돌아서서 나폴레옹이 자 여기에서 싸우자. 나폴레옹은 중요 고지를 먼저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포를 설치해 놓고 싸우자 그러니 거기서 싸우면 백전백패 상대는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폴레옹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분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군은 그렇게 해군이 굉장히 강한 군대고 그래서 육군과 해군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미국 보스턴의 독립전쟁에서 왜 영국이 패배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립전쟁이라는 게 1776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혁명이 89년에 났고 지금 이 전쟁을 93년에 하고 있으니까 나폴레옹은 이 전사를 꿰뚫고 있는 거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영국 그 천하의 영국군이 그 미국의 독립군한테 졌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리고서는 그 원칙을 딱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다가 토론 전투에 사용을 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의 역사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가 그랬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말씀드린 경대포라든가 등고선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의 전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공유하는 공개된 지식입니다. 신기술이지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혁신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 공개된 신기술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고요. 역시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개된 정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잘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저는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터, 응용 창조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터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꾼 것이다. 물론 이제 원천 기술,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어야지만 되겠지만 그 원천 기술이 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제 갖다 쓰면서 어, 그 인류 역사는 이제 발전 하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신무기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냥 신무기들을 막 개발해 가지고 과학자들을 이제 엄청나게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전차고 그다음에 전투기들이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신무기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제 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뭐 육중하기만 하고 전차 같은 경우엔 그랬죠. 오히려 근데 전차가 뭐 가다가 수렁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래 가지고 오히려 골칫덩이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때는 인제 전투기 초창기라서 인제 잘 이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할 때니까 이게 뭐 연락하고 빨리 가고 뭐 이런 거는 연락병으로서는 했는데 이게 전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신기술이 다음 전투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롬멜이고 미국의 패튼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이른바 전격전이라고 해서 독일의 롬멜이 전투기와 탱크를 이용해서 그냥 순식간에 유럽 전역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반격을 미국의 패튼이 이제 똑같은 방식을 써서 이 전차 부대를 운영을 할 줄 아는 것은 패튼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을 패퇴시키는 것이죠.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레이저, 로봇, AI, EMP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상당한 기술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 기술이 앞으로 미래의 전장을 좌우할 아주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옛날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훈련하는 군대는 그때 패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면 지금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신무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따라서 이때 우리 그 린치핀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신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상대방보다 더 빨리 개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전력군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냥 지금 시험 삼아서 그 굉장히 조그만 규모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드론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전략군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게 지금에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전쟁 얘기를 계속할 것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전략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렇게 지금 기술들이 이미 있으면 그것을 잘 갖다 쓰는 사람이 혁신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혁신가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되는 법, 빌 게이츠가 되는 법, 일론 머스크가 되는 법. 일론 머스크의 핵심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K 이노베이션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드컵 축구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수단 열심히
응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